네. 스트롱이라고 좀 강한 남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네. 그 대선 공약을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넓은 의미의 네. 굉장히 두루뭉술이한데 그걸 한번 읽어보고 이제 각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상 국가를 만들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진국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홍준표의 세 가지 공약이거든요. 네.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1번, 2번, 3번 다 합쳐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멋진 나라를 만들 거야. 근데 내가 만들 거야. 끝. 간단합니다. 멋진 나라를 만든데 내가 만든다. 네. 근데 보면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우선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둘째,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뒤에 네. 그 정상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야당이 될 거다. 야당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걸 갖다가 풀어헤칠 만한 능력이 지금 야권에서는 자기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정치 지형 체계를 갖다가 바꾸는 뭔가를 할 거야. 국회의원 수를 갖다가 바꿔버릴 거야. 국회의원 수를 바꾼다고요? 네. 지금 국회의원의 정족수가 300명이죠. 300명인데 예. 양원제로 해가지고 상원과 하원에서 하원 150석, 상원 50석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으로 가 있던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뿔뿔이 그렇죠. 제 살 길을 찾아가지고 떠나면 자기가 이삭주기를 하겠다. 그럴 자신이 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180석인 야당이 돼버리는 민주당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일도 자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팔을 흔들어서 자기에게 대통령에게 협조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한마디를 갖다가 뒤에 붙이죠. 나는 대통령인데 나쁜 놈 하는 힘센 대통령, 전두환 같은 독재하는 대통령 안 되고 뭐 하겠다. 이혼 집정무제라든지 이렇게 되는 힘없는 권력으로 바꾸겠다. 국회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곳은 근데 예전에 이제 간간히 나왔던 네. 자기네들이 이제 야당 쪽이 이제 됐을 때 네. 저번에 예전에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 때도 의원 내각제를 하겠다. 항상 하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요. 본인들에게 이제 유리한 주자가 없을 때 네. 하는 이야기는 네.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잃어버린 30년을 가진 일본같이 됩니다. 어떻게 그래요? 정치 무관심층이 생기죠. 지금은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 집중이 대통령한테 됩니다. 그래서 뭐 잘못했기 때문에 고쳐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국회에 맡겨놓게 되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패거리주의 다시 부활하고 패거리들끼리 쌈박질하다가 끝날 거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국회에 맡겨버리면 개혁 의지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죠. 누구의 눈치를 보니까 수상은 자기 계파. 계파의 눈치를 보게 되죠. 대통령이면 국민의 눈치도 보고 국회의원의 눈치도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도 보고 이런 구조가 되는데 수상제가 돼버리면 눈치 볼 사람이 자기 계파밖에 없어요. 계파 정치가 돼버리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짝짝꿍을 하면 그렇죠. 계속 이게 회전문 총리가 되는 것이고 회전문 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도 부정부패를 갖다가 저질렀을 때 책임지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누가 조사를 하고도 않죠. 도둑놈은 국회로. 힘 있는 자는 국회로. 아니요. 도둑놈만 도둑질을 잘하는 놈들은 국회로 와가지고 왕도둑놈이 되고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새끼도둑놈이 되고 이런 구조를 갖다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홍준표가 말하는 정치개혁의 틀입니다. 채무제로.
네. 예, 채무 제로를 달성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채무 천조 시대의 재정 파트너를 균형 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다. 이제 그 이야기죠. 이제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죠. 국가에서 간섭 안 할 테니까 기업들 니네들 마음대로 해. 기업에서 힘의 균형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노동 3법입니다. 노동 3법이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복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가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선진국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강성노조를 갖다가 없애고 나서 할 것은 뭐겠습니까?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라든지 이런 특혜, 세제 주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돈은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그리고 요 중산층 이하에게 뜯어내겠다. 그리고 부자는 계속적으로 부자가 되도록 하겠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조금이라도 경제정책을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기의 과열에 따라 가지고 그 상태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살기도 빡빡해요. 중산층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취약한 부분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치에 관심 있겠습니까? 정치에 무관심 하겠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국가는 자유를 보장했다. 누구에게? 기업에게. 삥 뜯을 자유를. 그리고 국가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그러면 국회의원을 하고 뭐 하겠냐?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 만들겠다. 국회의원 되면 평생 자사 대대손손 국회의원 계속적으로 대물림 가서 하면서 계속해서 삥을 뜯는 그리고 특권층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이 상태가 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죠. 그 상태가 되면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일본같이 되는 거죠. 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도심 고밀도 개발, 그 다음에 공공부분 쿼터 아파트 제도 도입으로 공급에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고밀도로 짓도록 하겠다. 고밀도로 짓게 하면 결론이 뭘까요? 높여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용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주거 환경은 악화됩니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아파트들을 갖다가 가격을 잡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는 없잖아요. 예. 이야기가 없죠? 예, 없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안 좋게 되는 주거 환경의 아파트도 펜트하우스로 해가지고 50층, 60층 한강변으로 해가지고는 그쪽 뒤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강을 전혀 볼 수 없도록 현대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 이렇게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갖다가 초고층으로 60층, 70층으로 이렇게 가로막게 하겠다. 그러면 누가 결국 돈을 벌겠냐? 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죠? 그렇죠.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일단 돈을 주는데 그것보다 더 큰 돈을 버는 것은 기업이죠.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민간들에게 짓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이 짓는 것은 뭐냐? 쿼터 아파트 짓게 하겠다. 쿼터 아파트라는 게 뭘까요? 4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주는 4분의 1 가격으로 주는 아파트를 갖다가 주겠다. 네. 그런데 엄청 분양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도 결국 결론은 뭡니까? 어느 양만큼 풀리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아파트를 갖다가 사는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우리 강남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거고요. 세 번째는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 그러니까 전매를 갖다가 기한을 3년 정도 둔다고 한다면 3년 뒤에는 다 팔고 그렇죠. 그 아파트에서 나올 거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를 벌고 한 3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가지고 12, 3억 정도에 팔고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냐면 변두리로 쫓겨나죠. 그렇죠. 그러면 강남에는 또 부자들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없기 때문에 분양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투기의 장을 갖다 지속적으로 만들겠다. 강성노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강성노조를 귀족 노조라고 아주 규정을 해서 폐악을 막는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그 바로 이제 연계해가지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 그러면서 기업 혁신, 기업 규제 철폐를 해서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대폭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고정비용을 줄여들게 해서 복지기금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게 일자리 고용 그러니까 노동 문제, 고용 문제, 그 다음에 복지 문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약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어봐도 아 이게 선명합니다. 지금 어떤 쪽으로 간다는 게 해고 쉽게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양극화가 심해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뭘 만들어 버렸냐면 정규직과 보호받지 못한 비정규직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부축했어요. 맞습니다. 누가?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보수 언론에서 그걸 갖다가 너무 뭐 네덜란드 방식이니 독일 방식이니 하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엄청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만든 것은 민주국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죠. 그렇죠. 최대한 노동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그죠? 지금 자행되고 있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이런 차별 구조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기업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양질의 노동력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양질의 노동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기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미래에는 조금 더 나은 곳으로서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믿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루 살고 하루 말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단결하지 마라. 누구에게 단결하지 마라? 약자들이여 단결하지 마라. 그래야 강자들이 쉽게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강자들은 그렇게 쉽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하면 결국 결론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 공약이라고 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 안보의 공약을 냈습니다. 이제 대북 정책을 강력하게 이제 규탄을 냈어요. 그래서 뭐 독일식 통일 정책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안보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하고 이제 국방부는 사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모병제와 지원병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게 좀 큰 틀인 것 같습니다. 강력한 안보는 좋은데 일단 대북 정책은 그러면 강경하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아까쯤에 작은 정부 이야기했죠. 네. 작은 정부를 했고 그 다음에 결국 공무원들 다 줄이고 줄였습니다. 줄이고 나서 뭐 했다고요? 그 돈 가지고 복지 예산을 썼대요. 그리고 기업들을 갖다가 자유방임으로 풀어주고 세금을 안 걷겠대. 그러면 국방 예산은 어디서 국방을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미국이나 일본에 빌붙어 가지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가장 기조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한국민들은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뭐였냐면 비행기라든지 탱크라든지 큰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하고 일본이나 미국이 하고 한국은 뭐 한다? 보병이나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 총알바지 총알바지 하는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비대해요? 육군이 비대해지겠죠. 육군만 비대하죠. 예, 예. 그래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됐고 음. 그리고 나서 문민정부부터 해가지고 바뀌다 보니까 뭐 결국 공군이라든지 해군력이 실제적인 군사력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준비했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부터 네.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지스함이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지도 못했던 장보고 뭐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요즘에는 도산 안창호 삼천통 예. 잠수함 예. 그리고 뭐 북한은 뭐 잠수함이 뭐 80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거하고 크기가 틀려. 예, 그렇죠. 크기도 틀리고 행동 반경도 틀리고 예. 완전히 그냥 멸치하고 고래의 싸움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도 해군력, 공군력은 그렇게 아주 뛰어나진 않아요. 예. 대신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면서 좀 뛰어난 부분들은 뭐냐면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전차 이런 것들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개발 능력이 엄청 커졌죠. 그렇죠. 1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국민의 말과 언어.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복지 공약이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축소되는지. 유쾌하게 그런데 따뜻하게 서민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줄 때가 됐다. 그전에 정치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에까지 전달이 되고 있구나. 상당히 여유 있는 표차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예, 기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고서 우산을 씌워준 거 이거 다 거짓이랍니다.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는 개북한 못하는 거예요? 기약 없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 그분은 하셨잖아요. 평생을 걸고.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더라. 그걸 폭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다 이런 생각 사실 들어요. 평생을 꿈꿔왔던 일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예, 저는 뭐 때리면 맞는 체질입니다.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노회찬은 낭만파예요. 잘 놀고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그런 나라까지 꿈꾼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벚꽃은 떨어질 때가 제일 멋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애정은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합니다.